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거래량 상위 10개 통화 중 6개 통화를 포함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국가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화요일인 내일 일본을 시작으로 수요일엔 중국, 목요일엔 미국과 영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본인들이 해외 자산을 대량 매각해 자국으로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는 미 연준이 유럽 중앙은행 ECB보다 좀 더 느린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엔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연준의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은행이 2016년부터 시행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이 긴축 전환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미국 연준은 올해 언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주는 일본과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식해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해봐야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한 주의 첫 거래일 3대 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2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7.0%로 나오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반면 소매 판매는 5.5%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2.6%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고 식품과 에너지,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변동값인 근원 물가는 3.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성명서가 나오며 그로부터 30분 후인 정오에는 금리 결정 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어떻게 지금 점도표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예상으로는 금리가 동결적으로 일단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 상황 종합해서 이번 주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1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서 수익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겸 마스터님 성함 써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1.41% 올라가면서 강하게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시 46분경에는 18,361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보다는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이유와 함께 방향성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Bank of Japan to conduct an unscheduled bond buying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정에 없던 국채 매입 입찰을 공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점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 건데요. 매입 규모는 3조 엔으로 이번 입찰 공지에는 상당히 특이한 점들이 보였다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우선 매입 스케줄이 없었던 일정이고 또 정례 매입 때는 재판매, 환매, 상환 이쪽의 날짜를 공란으로 두는데 오늘은 날짜를 추가한 것도 줄 깊게 볼만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채 매입 이후에 재판매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보였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 전문 매체 프렉스라이브는 BOJ의 초완화 통화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날 공개된 1월 핵심 기계류 수주 지표에서도 긴축은 이르다라는 점이 나타났다고 말했고요. 무디스는 BOJ가 3월에는 주요 정책 수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4월이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들은 BOJ의 긴축 전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최근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0.8%를 넘어서는 연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공지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엔화는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Presidential election or not, the Fed will cut interest rate in the fall it must. 지금 경제학자들은 대통령 선거이든 아니든 연방준비제도는 해야 한다면 가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가 강세를 보인다면 연준이 9월이나 11월로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룰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지만 선거에 대한 이야기나 정치적인 압박에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만 경제지표가 결정을 좀 이끌었다라는 점이 명확하다라면 연준이 대선 날짜와 근접한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합리적이다라고 여겨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연준 정책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하면서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외에 모닝 컨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들도 선거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연준의 책무는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간 연준은 지표에 기반을 두면서 정책 결정을 해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의 기사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하나씩 이슈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BOJ의 국채 매입 공지인데 이게 깜짝 국채 매입 공지를 함으로써 시장을 좀 충격에 좀 들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장의 완화책 연장의 시그널을 좀 다시 보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지금 BOJ는 좀 금리 정책이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국채 매입을 갑작스럽게 공지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타이틀의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지고 나서 90년대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30년 이상 일본은 굉장히 조금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일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일단은 보시면 국채 매입, 완화책 연장 하나. 근데 이걸 보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요거 이 기사에 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혹시 PPT로 볼 수 있으면 제가 네.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일단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의 국채 매입에 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지금 일단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일봉인데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없고, 요거 일단 제가 몇 가지 이론만 일단은 조금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일본은 80년대 하고요. 1990년대 굉장한 일단은 호황을 누렸죠.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굉장한 호황을 누리다가 플라자 합의라고 있죠. 플라자 합의에서 소위 미국에게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단은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죠.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뭡니까? 물가도 오르지 않고 경기도 성장하지 않는 디플레의 늪에 지금 30년 이상 일단은 계속 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사실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뭔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10년, 20년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다수설, 통설, 소수설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론이 정립이 될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불황이었던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이런 오피셜적인 선언을 일단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일단은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나타난 기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던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금의 현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경기 사이클 있죠?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설명드린 경기 사이클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일본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경기 침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야 됩니다. 자, 통화량을 시장에 늘려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돌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 승수가 발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네. 2008년, 2009년 모기지 사태에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돈을 시장에 막 뿌려댔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일단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통화량을 일단은 공급을 해주려면 누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부라고 해서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일단 받은 적이 있는데, 정부는 한국은행 금고에 현금이 막 쌓여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네.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 제가 채권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통해서 채권 교육을 해드리는데 채권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듯 하면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채권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일단 국채. 여러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국채만 하시면 돼요. 국채는 뭡니까? 이게 나라 국자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걸 국채라고 부르거든요. 자, 채권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갑하고 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용증 많이 작성해 보셨죠? 대출 받으실 때, 그죠? 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다.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을은 매달 이자를 주고요. 어떤 상황에서 원금을 상환한다. 요게 뭐예요? 채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뭡니까? 갑이 뭐예요? 자, 국채라는 건 뭐냐? 다시. 국채라는 건 나라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발행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가요. 우리가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00억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해요. 왜? 100억을 만들어서 시장에 돈을 뿌려야 되니까 일본 정부가 100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 금고 안에 100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는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요. 금고 안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억이 필요하니 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혹은 D라는 나라, E라는 나라, F라는 나라한테 요거를 파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억짜리 보증서를 줄 테니, 채권을 줄 테니 우리한테 100억을 빌려달라. 그럼 뭐예요? 일본 정부는 매년 A, B, C, D, E, F한테 뭡니까?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 원금을 갚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국채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예요? 조금 깊게 이런 프로세스를 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깊게 들어가시면 자, 일본이 지금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디플레,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을 탈피한다라는 오피셜을 발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일단은 주목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저런 스토리 다 모르겠다. 나는 경제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국채의 개념. 뭡니까?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소위 얘기해서 땡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기업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에서 돈을 대고 미국은 매년 얘네들한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국채, 채권,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자, 그러면 국채를 왜 발행하느냐? 채권을 왜 발행하느냐? 뭡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돈이. 자, 일본 정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완화 정책입니다. 그렇죠? 국채 매입 깜짝 공지. 자, 일본 정부는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시장에 자, 완화책이죠? 완화책은 뭐예요?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는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기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경제는요, 그리고 시장, 금융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링크 타고 오시면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도 채권에 관해서 간략하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 정도 배우시면 채권에 관련된 거는요, 기본적인 것은 다 마스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님, 네, 혹시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전환을 할 거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완화 정책을 또 꺼내는 거예요? 하루 전날에? 이거는요, 네. 일본은 지금 몰라요. 음. 왜냐하면 자, 30년 동안 3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90년대부터라고 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 불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자, 금리가 0%지 않습니까? 네. 뭐 1, 2, 3 이렇게 하고 0이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2% 금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요, 이자를 내가 받아야 돼요. 맞죠? 마이너스 2%면 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제로 금리입니다. 제로 금리. 제로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30년 이상 일본은요, 장기 불황이었어요. 불황이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사실은 조금은 전략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얘네들은요, 공격보다 수비를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제를 많이 발전시켜서 물가가 상승이 돼도 우리 GDP가 더 높아지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물가가 높아져도 GDP를 더 높이면 경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어차피 더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에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선택했던 방식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우리가 잠재 경제 성장률이 낮더라도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물가를 제로로 혹은 1%대로 잡는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 없이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거를 일본 정부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공격과 수비의 측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GDP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수반되는 물가 상승은 덮고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지출이 많아도 매출을 더 많이 띄우면 나는 순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거다. 이게 공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비는 뭡니까? 지출을 극도로 줄이면 매출이 별로 안 떠도 순수익은 플러스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수비적인 측면이다. 이걸 택한 게 뭡니까? 일본 경제 관료들이 이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30년 동안 이 정책을 펼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긴축이다, 완화다. 이거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해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 있는 학자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착화됐죠. 30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조를 조금 바꾼다라고 하면 시장에다 돈을 푸는 완화 정책, 시장에 돈을 푸는 완화 정책이 좀 더 조금 각광을 받을, 서포트를 받을 그런 가능성은 조금 많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관련된 거를 이렇게 오래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재밌는 분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 톡방에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주말 특강으로 스페셜 강의로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를 풀어봤습니다. 일단 엔화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함께 더욱더 깊게 또 풀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일단 대선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표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대선과 가까워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시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요. 대선과 가까워져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파월이 어느 쪽에 붙었다, 안 붙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월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터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기사 내용하고는 뭐 상관없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파월을 굉장히 좀 많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22년 8월부터 굉장히 많이 좀 분석을 했는데 자기가 할 거는 지금 굉장히 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게 말실수인지 금리 인하를 작년 12월에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할 수 있다. 뭐 3차례에서 6차례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빼고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음모론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 빼고는 지금 굉장히 좀 잘 해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글쎄요. 독립된 기관은 맞아요. 페드가 독립된 기관은 맞아요. 미국의 연방 헌법상 독립된 기관은 맞는데 사실은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독립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돼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연준의 지금 어떤 결정이 미국 대선, 그러니까 거꾸로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대선이 있다고 해서 연준이 어떻게 갈 것이다. 요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하반경 직성을 띠면서 고착화됐어요. 3%대로. 2%대로 지금 내려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2%대로 내려오려면 아마 올 하반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영향 그리고 연준의 영향, 상호 간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반경 직성을 지금 띄고 있는데 이 하반경 직성을 언제 깰 것인가, 어떻게 깰 것인가, 어느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하반경 직성을 언제 깨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금리 인상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한 해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 두 가지를 해석해 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계속 또 분석을 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방향성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자, 그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일봉 차트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 일단 여러분 보시면 일봉 차트 상으로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이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일봉 차트 상으로는 매수 관점이 맞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일선,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인데 항상 뭡니까? 위로 갔다가 눌림 주고 수렴이죠. 발산했다가 다시 수렴하고 발산했다가 수렴하는데 종가상 21선을 이제 회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위로 가는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요. 21선을 완전히 이탈하고 여기도 보이시죠? 21선 완전히 이탈하고 21선 완전히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두 번이나 일단은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만들어냈거든요.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자, 두 번째는 61선인데요.
우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1선, 241선 그리고 361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제가 권유는 드리지 않는데 일단은 61선까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61선 작년 11월입니다. 그렇죠? 작년 11월 초 이후로 61선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21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매수 힘입니다. 61선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굉장한 매수의 힘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제가 출연하는 날은 제가 제 서울경제TV 방송을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본장에서 뉴욕장에서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도 없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방향성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주봉이 시작하는 한 주거든요. 주봉이 시작하는 한 주기 때문에 이 주봉을 결정하는 게 오늘입니다. 그 시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 결정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편화된 거고요. 오늘을 일단 보시면 오늘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30포인트 여기 보시면 5시 반 우리가 유럽장이죠. 유럽장 18,139에서 지금 현재 뉴욕장까지 361이에요. 그러면 220포인트거든요. 220포인트면 틱수로 따지면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880틱입니다, 여러분. 약 900틱을 지금 쉼없이 올라왔어요. 자, 항상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수렴과 발산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렴은 뭐예요? 에너지의 응축. 발산은 뭡니까? 에너지의 발산. 매수든 매도든지 에너지의 발산인데 지금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발산하고. 그죠? 여기에서 수렴하고 여기에서 발산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한 번도 61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정말 여기에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방향 붙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건 바로 이 관망 사인을 제가 일단은 권해드렸죠. 너무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라도 매수 방향이면 매수는 맞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죠. 거래량이 일단은 급감을 하고 지금 본장 개장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추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오늘은 그것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따가 새벽에 혹시나 지금 컷이 한두 번 정도 나가면 새벽에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복구를 못하고 더 큰 손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제가 매매를 권해드리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관망 들었고요. 내가 정말 한두 번이라도 그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매수 방향 쪽으로, 방향성은 일단은 매수는 맞으니까 매수 방향 쪽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크게는 좀 매수 방향도 괜찮지만 오늘만큼은 관망 시그널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말고 다른 날들도 함께 하시면서 상품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똑같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58%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81.09달러 선 지나가면서 오늘도 80달러 위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출렁거림이 있었던 오일인데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CNBC와 관련해서 CNBC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Crude oil showing sign of breakout as it tops $80. What traders say happen nex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일
오일이 80달러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드는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추가 강세를 우려를 했지만 매체는 현재 가격이 양호하다라는 것에 비중을 뒀습니다. TD증권의 전략가는 WTI가 80달러를 넘긴 움직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의 감산에 지쳐 이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감산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가격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리하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우디 재정 수지에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국가들의 탈석유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적정 가격과 꾸준한 수출이 사우디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미국 시장 분석업체 워스차츠의 카터워스 최고 경영자는 WTI의 80달러는 특별히 높지도 그리고 낮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이라며 때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80달러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은 괜찮은 상황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이 기사에 따르자면 80달러가 전혀 높지 않고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당연한 얘기고요. 예. 추가 상승 쉽지 않아. 글쎄요, 저게 일단 저 동전은 안 합니다. 왜냐면 선물은요, 방향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타점은 두 번째예요, 사실은. 방향성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혹시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로 일단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2020년 차트부터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면 이거를 꼭 상기하셔야 돼요. 지금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을 일단 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쭉 보겠습니다. 지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급등한 거 맞고요. 네. 급등을 했는데 자 요거를 차트를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를 쭉 한번 놓고 보면요. 자 불과 2년 전에요. 130달러까지 갔고요. 이때는 지금 123달러까지 갔고요. 최근에는요. 여기 95달러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80달러 조금 넘습니다. 한 81달러 정도 되죠? 81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룸이 다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차트는, 흐름은, 추세는 항상 크게 일단은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 조그만한 것에 현혹되셔서 여기에서 저항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지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130.50달러까지 뚫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렇죠? 자, 골드도 잠깐 볼게요. 지금 뭐 골드를 제가 잠깐 보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게 월물 조정을 제가 좀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 일단 볼게요. 골드도 뭐 어차피 뭐 이따가 보기는 할 건데요. 자,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우리가 1,900달러, 1,900달러까지 2011년도에 일단은 돌파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 10년 후에 2,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2,200달러를 돌파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추세를 따라가기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룸이 남아있는지를 예측하시면 돼요. 제가 지지와 저항을 크게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선은 뚫으라고 있는 거고요. 가격도 당연히 선이 뚫리기 때문에 가격도 뚫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라인 몇 라인이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130달러까지 올라간 전례가 있고 제가 여기에 몇 주 전부터 그어놓은 추세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몇 주 전부터 그어놓은 추세선이에요. 제가 불과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0달러를 안착해야 됩니다. 그죠? 네. 80달러 안착하면 위에 뭡니까? 85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급락을 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지지선들을 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종가상으로 80달러 선에 안착을 하면 차트상으로 85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넓혀보면요.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 전이죠. 불과 6개월 전에 95달러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예요? 85달러를 똑같이 80달러 오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흔들었지만 80달러를 디드면 85달러. 그 다음에 뭡니까? 85달러를 디드면 90달러와 95달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항상 여러분들은 추세를 타는 매매를 일단 지향을 하셔야 되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매수 추세가 맞고 제가 그어드린 라인 80달러 일단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 매수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라인인 85달러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고 붙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게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급락을 하면요, 여러분. 아직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거든요.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를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고 모든 분위기가 매도 방향으로 돼 있을 때 그때 매도 들어가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75달러에 뭐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평선이 꺾여 있고 무슨 화살표 신호가 나왔고 기본적 분석으로 무슨 감산을 안 한다라는 등등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75달러에 들어가도 제가 선 그어드린 거 있죠? 71달러도 있고 68달러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틱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어떤 내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로 무조건 좋은 가격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그널, 이평선 그리고 신호 등등 여러 가지들이 충족이 됐을 때 그때 포지션 정하셔도 여러분들 흡족하실 만한 그런 틱수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단기적인 거는요. 85달러까지 열려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스님 5일 같은 경우는 매수 시그널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 5일은 매수 시그널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매수 시그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일에 대해서 전략도 챙겨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216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는 오늘 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와 관련해서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관련 기사입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Gold Sleeve as Dollar Firms Central Bank Meeting in Foc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의 이 회의 그리고 금리 결정이 이번 주 굉장히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견고한 움직임 속에 골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금값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대비하면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는 연준의 상당한 매파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올해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연준에서 덜 매파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달러 약세와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랠리를 촉진하고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2200달러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의견과 함께 오늘의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바로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골드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기사를 보게 된다면 2200달러에 대한 희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자 일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분봉 일단 볼게요. 분봉 일단 볼게요.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골드 지금 하실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관망 시그널 드렸고요. 대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렴과 발산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8시부터 일단 시작을 했고요. 수렴 구간, 그 다음에 발산, 매도 쪽으로 발산 구간, 그 다음에 수렴 줬다가 매도 쪽 발산, 그 다음에 수렴 줬죠. 수렴 줬다가 우리 유럽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떴죠. 요 정도 일단은 매수 쪽으로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봉상으로 다시 잠깐 보면 굉장히 큰 매수의 힘,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선 일단은 꺾이면서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항상 오르는 상품 없고 항상 떨어지는 상품 없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다. 자, 중기적으로 일봉상으로 중기적으로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게 맞고요. 자, 분봉상으로 보면 분봉상으로는 대응의 영역으로는 아직 골드는 먹을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단 오늘은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지금 추세가 지금 다 나온 걸로 일단은 보이고 거래량도 일단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보실 게 없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방송하는 굉장히 주력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전 10시부터 10시 10분이죠.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제가 또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누구나 가다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골드 매매하는 것도 실전 매매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추세가 다 나온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관망 시그널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이 골드 상품이 주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면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 께서는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스터님, 내일은 어떤 강의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채권 관련된 거,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채권 굉장히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렵다 생각하실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30분, 1시간 내로 완벽히 마스터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차트 잠깐 볼 수가 있나요? 그 기술적 분석을 제가 일단은 내일 좀 해드릴 건데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기법이나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으시기 때문에 골드에서도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PDP 이용해서 해드렸을 건데 기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현실화시킨 제 수렴과 발산 여기에서 일단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2160.8 여기에서 매도 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꿈의 매매라고 하면 이건 절대 실현될 수 없어요. 어디 정도요? 2158.1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매매. 그리고 5일선이나 21선 기법 수렴한 다음에 5일선이나 21선 기법 이용해서 2156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매도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포인트 등 제가 기술적 분석을 내일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1티어 성견 선생 방송 일단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50분 선물에서 1티어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골드까지 전략 챙겨봤는데요. 오늘 말고 다른 날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아쉽지만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골든크로스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초 이후 단 한 차례도 61선을 건드리지 않았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추세지만 현재 과매수 상황 속 거래량이 급감하여 오늘은 추세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은 선물에선 추세를 보며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봉 종가상 80달러 안착 시 85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매도를 원한다면 이평선상 역배열이 나오길 기다리자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일봉상 큰 매수세 나온 후 횡보박스를 그리고 있는 중이고 분봉상으로는 오늘의 추세는 다 나왔으니 관망할 것이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진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